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휴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다 휴수가 됐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68만 원을 그 뒤로 돌려받았습니다. 이 김관영 지사가 고발된 지 6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감찰 지시 12시간 만에 제명된 데 이어서 수사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민주당 출신 관계자들 때와 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그냥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이제 뭐 김병기 의원 못할당했지만 예. 김병기 의원이나 아니면 강선우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 수사 진척도,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 장경태 의원의 수사 진척도 뭐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보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제가 됐을 때 뭐 압수수색뿐만 아니고 수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지금 뭐 몇 개월째 계속되거나 뭐 아니면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여 만에 겨우 뭐 매듭 짓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김관영 그 전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정말 6일 만에 그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단 말이죠. 어찌 보면 사실은 압수수색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전격성, 밀행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받아야 되는데 다른 그 민주당 의원 출신들과 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결국 경찰이 민주당 집권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대상자를 가리고서도,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대상자를 가리고서도 똑같은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의 진척도,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그 뭐 며칠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좀 그 보폭을 맞추면 아마 경찰이 비판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심리를 앞두고 있죠. 이 시점에서 정청로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행위, 공천 불복으로 강조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가처분 신청한 후보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걸 종합해서 경고한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하는 조직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일단 나쁜 것이고 그것이 또 정치가 계속 사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당이 어떤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사법화되면 선거에 그리고 당 어떤 질서에 굉장히 혼탁하게 만드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한 조치다.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엔 정치의 사법화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 지사가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지사 선거, 안호영, 이원택 후보의 2파전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호영 후보는 친명계, 그리고 이원택 후보는 이른바 친청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해석상으로 보면 이거 명청 대리전이다 이렇게도 보는 시선들이 있던데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전라북도지사 경선에서 거기까지 이제 이른바 명청 갈등이 아마 연장될 것이다. 뭐 저는 그 우연히도 이제 그렇게 계열별을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되긴 했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역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 누가 이제 그 적합하냐 뭐 아마 이런 의미로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이제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관영 지사를 지원하면서 본인은 사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가 그 경선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제 추후 뒤늦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글쎄 뭐 약간의 친청 친명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아마 본질적인 부분은 아마 이런 명청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한편 전남 광양시장 선거에서는 한 예비 후보가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화방 운영하는 거 불법이라는 거 후보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텃밭의 딜레마예요. 텃밭의 딜레마가 뭐냐면 텃밭에서는 당 경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당 경선을 훨씬 치열하게 네. 치르게 되고 그다음에 좀 치열하게 치러서 좀 웬간한 흠집이 나도 본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선에서의 국민, 유권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과열과 위법을 넘어서는 불법까지도 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텃밭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텃밭의 딜레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소위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연일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당은 이진숙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궐선거에 관심이 있거나 국회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겠죠. 국회의원이라면 왜 5명은 그 더 큰 일을 안 하고 더 작은 일을 하려고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까? 네, 컷오프 당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흰 옷을 입고 독자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보궐 출마 제안했는데 SNS에 기차는 떠났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위원님, 사실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 사실은 이정현 공관위에서 이제 조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숙은 보궐선거로 그다음에 조호영은 그냥 컷오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거를 확인시켜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이진숙 전 의원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만 기차는 떠났다고 사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공천을 한다면 결국은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지금 현재의 저 반발은 네.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아마 실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선택을 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것도 이제 대구 민심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대구 민심이 현재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들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면 무소속 출마 강행 이후 단일화 추진으로 후보가 되려는 것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무소속 출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예측도 좀 고민해 주셨는데 기본 전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지켜봐야 저는 안 할 걸로 본다. 이렇게 안 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네. 이진숙 전 위원장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이렇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오면 이게 4파전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4파전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강 3약이 될 겁니다. 1강 3약. 그렇게 예, 되지 1강 않겠습니까? 3약. 어쨌든 4명의 후보가 그러니까 결국 김부겸 전 총리의 당선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정도의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네. 1강 3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럼 1강 3약이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소속으로 강행을 할지 하게 되면 또 그 후폭풍도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진숙, 조호영 이 두 사람이 그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이게 정치를 조금 안다는 사람이면 무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누가 당선될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렇다면 또 그런 그 일종의 이 4명이 겨루는 식의 이 구도가 투표 때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 3명이 뭔가 또 단일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단일화 여부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간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이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이 김 전 총리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공연을 해도요. 공연을 하는 대상은 관객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는 유권자가 관객인 셈이죠. 그러면 당내 선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당내 선거의 관객은 당원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지금은 공직 후보입니다. 근데 공직 후보는 우리만 옳다라는 식의 경연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연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는 인정한다. 나는 공직 후보다. 당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하다. 그걸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 상속 공제 관련해 현행 제도를 비판하면서 대대적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오시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나중에 기가 차서 한번. 주차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그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 아주. 주차장을 가업으로 해줄 생각이에요? 주차장이니까 무슨 가업이야.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서 그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아. 주차장보다 안 그렇습니까?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한 뒤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 결과와 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가업 상속이라는 것을 해주는 이유는 그 가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세금 때문에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재산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업에 딸린 기술, 노하우, 그다음에 거기에 함께하는 식구들, 그러니까 평생 직장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술 축적형이나 아니면 노하우의 어떤 전수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의 돈만 세이브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만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관련해서도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나 밀가루 같은 특정 상품을 지적하면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정부에서도요.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 초기에는 저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모두 뭐 간섭을 해요. 그걸 이제 만기칠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간섭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쯤 되면 이제 온갖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이 되는데 물론 뭐 그 생리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그 여성들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아픈 사연이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저거보다 훨씬 더 그 거시적으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건 챙기지 않아도 각 부처가 또는 그 일반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기는 일이거든요. 저는 저거는 그 대통령이 챙기는 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저거는 챙겨야 할 곳이 별도로 있다. 그 다 역할 분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이렇게 만기칠람형으로 그 지금 간섭을 하는 행위가 저는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과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런 것보다는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 또는 이 국가적인 일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만기칠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정부가 이제 압박을 하니까 뭐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는데 당연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네. 좋은 거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통제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경제학에도 이렇게 통제가 계속 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그런 이론적이 있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모든 것을 일반화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일반화해가지고 단기 통제를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단기 통제 자체를 또 일반화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단기 통제가 어떤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정책과 팔러시 믹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는 담합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는 관행이 강한 산업 분야인지 이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을 두고 물가가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횡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정도 국민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나중에 평시가 됐을 때 기업을 위해서도 또 제도를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좀 더 존중해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북한은 2014년 이후에 최소 10여 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제 기억엔 지금 그런데 이 상황, 저희가 먼저 이렇게 사과를 한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이제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언론 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과거의 문법으로 보면 대개 이제 북한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그러면 이제 사과하고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지금 그거는 현재 그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북한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북한은 이런 부분과 가지고 적반하장식으로 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남북한 관계는 사실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그 조치를 취해야 돼요. 북한은 전혀 그 이런 부분에 무인기는 북한이 먼저 보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굴종적 자세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뭐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남북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네. 적어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사과나 인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무인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는 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유화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텐데 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변화가 없다고 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좀 대북 관계 어떻게 변할 걸로 보십니까? 뭐 일단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과 긴장을 높이는 건 저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는 이것을 비판하기가 전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도 이게 때릴 수 있겠네라는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옆에서 무사하겠습니까? 지금 걸프 주변 국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본다면 네.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